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확산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의사협회, 의협이 발표했던 개원이, 그러니까 동네 병원들의 휴진도 있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 사태, 의료 차질, 그 피해는 1차적으로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의 경우가 그 걱정이 더 클 겁니다. 그 목소리를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안선영 이사님 저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이게 어떤 단체인가요? 지금 저희는 6개 단체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그리고 한국췌장암환우회, 그리고 한국루게릭연합회, 한국폐암환우회, 그리고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병명만 들어도 네, 맞습니다. 그냥 끔찍한 질병들인데요. 네. 그런 이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인 단체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략 몇 명쯤 되나요? 우선은 이 병에 이제 유병으로 되어 계신 분들은 우선은 이 안에서 어떤 의견도 개진하실 수 있기 때문에 회원의 그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이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좀 더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런 협회가 있는 걸 모르시는 네. 그 해당 환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하. 그러다 보니 그 병을 앓으면서 이제 경과라던가 아니면 좀 진행 방향에 대해서 도움을 얻고자 해도 인터넷으로 해서 넓게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데 아하. 이런 협회로 가입을 하셔서 이제 그 안에서 정보 교류도 하시고 그리고 예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런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또한 기회들이 좀 거기에 있겠네요. 보호자분들도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케어할 때 어떤 게 더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선영 이사님은 이런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어떤 괜찮습니다. 연으로 이런 협회에 이사를 하십니까? 저는 원래 이제 10여 년 전에 유방암 이제 사기 초 사기요? 예, 사기 초로 보통 이제 시작됐어요. 사기면 말기 이제 네, 위험한 그렇습니다. 이런 단계 아닌가요? 예. 아. 제가 그때 예후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였고 이제 아하. 선생님도 그에 따른 약을 찾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들의 역할을 그때 더 몸으로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뵈면은 전혀 그런 거 모르겠는데 완전히 완쾌는 되신 거예요? 네, 지금 10년 전이니까요. 네. 보통 암은 5년 후에도 이제 전이나 재발이 안 되면 완쾌됐다 이렇게 본다고 네, 그렇게들 그러더라고요. 이제 편의적으로 나누긴 하는데요. 네. 5년이 지나도 추적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하, 예. 왜냐하면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치료다 보니 전이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는 경우들도 그래요. 있어요. 약으로 인해서. 네. 예, 그래서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예. 아이고 참. 자, 그런데 지금 환자나 보호자들 지금 이 사태가 지금 100일이 넘고 넉 달 가까이 네. 되고 있는데 지금 환자들이나 환자 가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제 입장을 대입해 본다 그러면 애가 타는 걸 넘어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보호자 입장에서는 환자한테만 집중해도 힘들고 환자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이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열려있는 병원을 찾느라고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느라고 애가 타는 것까지 더 더해지기 때문에 네. 지금 보호자들과 환자들의 입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의협이나 또는 서울대 교수들 경우에 휴진하더라도 네. 이런 필수 의료나 중증 환자들에 대해 한 진료는 계속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은 의사가 아니라 행정가죠, 행정가. 이게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이 계속 진행 중이에요. 네. 항암 치료 중에도 다른 데로 전이가 됩니다. 추적 치료를 하고 있어도 다른 데에서 갑자기 나오기도 해요. 네.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응급실만 열어둔다고 해서 응급처치만 할 것 같으면 네.
이게 내가 담당했던 환자가 있던 의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병의 진행에 관련돼서도 그런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1기에서 항암 치료 받다가 긴급 상황이 벌어져서 응급실로 가는 케이스는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그런 부분들만 원활하게 돌린다 그러면 1기 환자를 2기로 돌리고 2기 환자를 3기로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쉽게 하는 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이 지금 말씀하신 1기 환자가 2기로, 2기 환자가 3기로 이렇게 네. 이제 더 심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환자나 가족들이 느끼는 그 고통은 어떤? 배신감이죠. 사회에 대한 배신감, 내가 믿었던 의사에 대한 배신감.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한번 중증이나 아니면 큰 병의 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의사와 환자와 보호자 트라이앵글로 가야 돼요. 계속 서로 정보 교환하고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그거에 대한 맞는 대처를 의사 선생님이 만들어 주시고 찾아내 네. 주시고 이런 식으로 가야 이게 안정적으로 치료 그러니까 진행이 돼요. 생명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들 얘기하시는 거는 배신이죠. 예. 언어 도단입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중증질환연합회의 입장도 제가 네. 나온 걸 봤습니다. 근데 이런 그 입장문 발표가 그 의사나 의협 또 이제 의대 교수들한테 어떤 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까? 안 줍니다. 그래요. 네. 물론 이런 사태가 있으면 네. 맨 앞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피해를 입었던 거, 그러니까 의사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러신데 지금 뭐 면허 취소가 아니라 면허 중지, 그리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병원에다가 얘기해서 그 병원 대표가 너희한테 구상권 청구하도록 할 거야. 이런 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 지금 네 달이 다가오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냥 협박성 발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환자협회 입장에서는 말로만 하지 말고 해라. 중지가 아니라 취소를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지는 다시 스타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위협이라고 느끼겠어요. 그러니 의사들은 계속 저렇게 강대강으로 가겠다고 외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좀 더 강하게 원칙적으로 행정 집행을 해야 된다. 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700원 그 계산 못했다고 잘린 버스 기사, 운전기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분도 본인의 생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원칙적으로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강경하게 대처하면서 많이 배우고 가진 거 많은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온화하게 봄날의 햇살처럼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저는 의협이나 정부나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를테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네. 예, 이런 경우에 병원을 여러 군데를 갔는데 아무데 어느 병원도 받아주질 않아서 또는 못해서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응급실에서 돌아가셨다, 네. 예, 사망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명확하게 이제 네. 의료계의 그런 그 이 태도 때문에 이제 환자가 사망했다 이렇게 네. 되는데. 지금 이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기가 2기가 되고 2기가 3기가 돼도 이게 무슨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계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그렇죠.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거를 우리 안선영 이사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암이라는 것 자체가 네. 제가 암 쪽이니까 암을 네. 비교로 말씀드리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발견되면 한 달 이내에 수술을 하던가 아니면 시술이 들어가야 돼요. 항암치료. 왜냐하면 의사나 환자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한 요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한 달 이내에 어떤 시술이든 시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요? 원칙처럼. 네. 네. 그냥 모르고 지낼 때는 오히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도 좀 덜 할 테니까 네. 그런데 일단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그렇구나. 빨라져요. 저희 예. 엄마, 저희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아니죠.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폐암이셨어요. 발견되고 15일 만에
2cm로 예측됐던 게 네. 15일 만에 7cm까지 갔습니다. 갑자기 확 커졌구나. 네, 맞습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네. 거군요. 예. 그거를 제가 저희 엄마를 간호하면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환자들이 다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예. 더군다나 항암 치료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받았던 분들은 네. 이미 몸 안에 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상이 아니에요. 아하. 어디에서 출혈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내부 출혈이든 외부 출혈이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뭐 어떤 정량적인 측량만으로 해서 버틸 수 있어? 의협에서는 정부에서 말 들어주면 우린 돌아갈 거야. 정부에서는 빨리 돌아와. 이러고들 있습니다. 서로 줄다리기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환자들만 앰뷸런스에서 이동하다가 죽고 그리고 네. 병원을 찾다가 죽고 찾다가 안 돼서 지금 요양병원이 그 암 전문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또 그 현수막을 걸고 있어요. 그런 곳에 찾아 들어가서 그래도 거기서라도 그 통증 치료라도 받겠다고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네. 그런 분들에 대한 거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거예요. 이게 책임이란 부분도 사실은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 게 어떤 생명도 돈으로 치환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계속 어떤 대답을 해도 지금 이 상황에 가장 맨 마지막에 버티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 통증 치료 말씀하셨는데 네. 진짜 어떻게 아픈 겁니까? 저는 이제 항암 치료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 케이스긴 해요. 저는 이제 정말 미친 듯이 먹으면서 버텼어요. 그러니까 토하면서도 그냥 버텼어요. 아하. 그리고 이게 항암 치료를 한 2, 3일은 그냥 내 안에서 폭탄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병마다 그리고 항암제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폐암이나 생식기 질환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암이 진단이 되시면 항암제가 제일 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몸 안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말할 수 없는 통증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근데 그거는 오롯이 환자가 혼자서 버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백혈구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비상식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응급실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무균실에 들어가서 이제 버티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병행이 원활하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뭐 응급실 다 오픈된 데서 지금 사람하고 감기 걸린 사람하고만 있어도 폐렴으로 바로 옮겨갈 수 있는 환자들이 다 오픈된 데에서 방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보통 국민들은 사실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의사들은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잘 알죠. 근데 그 의사들이 지금 환자를 떠나겠다는 그래서 환자협회에서 너무나 분노하는 겁니다. 그걸 다 아는 의사란 분들이 언론에 나와서 뭐 너무나 경미한 일들을 겪고 있는 게 환자라는 게 넘어져서 찰과상이 난 사람은 환자가 아니잖아요. 예. 각각의 본인들이 맡고 있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온화하게 얘기들을 하고 본인들의 그 의사들 수가 마치 마지막으로 버텨야 될 모든 것의 결정체인 것처럼 하는 이 모든 행태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벌어질 걸 알고 있었던 정부에서도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또 많은 의사들이 그 환자를 또 지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만 그동안 그렇게 조용히 앞에서 떠드시는 분들 계시고 뭐 회장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망언을 하면서 의사의 품위를 지금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지켜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시기 시작한 게 저희는 너무나 제일 큰 희망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대책도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현실적인 건 지금 이제 의사들 내부에서
우리 이렇게까지 가면 안 돼라고 이제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그 예. 과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지금 저희한테는 더 제일 큰 희망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하여튼 나는 내 환자 포기할 수 없어. 이런 분들이 너무 감사하죠. 지금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시다. 네. 어디에나 소금 같은 분들은 계시다고 봐요. 그분들이 많지 않지만 그분들의 말 한마디가 많은 상황들을 바꿔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용기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한테도 뭐 자료 같은 거 보내주신 교수님이 계세요. 네. 내가 가르친 학생이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거를 이제 의사들 그 커뮤니티 안에서 올라오는 걸 보고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친구들의 뭐 인격이나 아니면 인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제보를 하신다고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네. 예. 뭐 하여튼 나는 내 환자 포기할 수 없어. 이래서 현장을 지키시는 많은 또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네. 이분들 지금 수술하고 싶어도 이를테면 마취과에서 네. 지원이 안 되면 수술 못 하잖아요.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런 있어요. 식으로 돼 예.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공백 있잖아요. 이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의사 선생님들이 어쨌든 메꾸고 또 간호사들이 메꾸고 그래 네. 왔잖아요. 그걸 현장에서 쭉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봤습니다. 정말 고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는 의사들이 지금처럼 할 수 있었던 건 되게 오래된 관행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앰뷸런스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하고 같았어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정부에 화가 나는 거는 그 데이터들이 있었어요. 경험치가.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런 의료 파업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있었고. 근데 거기서 나왔던 데이터 그대로 가고 있는데 대책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요.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가 끝나고 나면 저는 72년도부터 이 잘못된 관행의 근거가 됐던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좀 법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법에서 이런 것들을 다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50년 된 관행들이에요. 네. 이거를 이번 파업 하나로 모두 고칠 수 있다?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게 잘 끝나서 어떤 많은 부분들이 정상화가 되더라도 네. 정부에서는 그리고 국회에서는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 현재에 맞지 않는 그런 법제들을 바꾸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보건복지 산하에 이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 좀 해결이 되면 그다음부터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72년도부터 관행적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법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 특위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 환자들이나 또는 이런 협회의 목소리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구조입니까? 지금 들으려고 이제 어제부터 이제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제부터 이제 좀 들으려고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바꾸려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50년 묵은 거를 바꾸려면 150년이 걸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중증 질환 연합회 쪽으로 이제 제보도 하고 네. 또 의견도 주고 그런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인 피해 사례 같은 것들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한두 아까 가지만 잠깐 말씀드린 있으시다면. 거지만 예. 이게 출혈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출혈의 문제로 인해서 응급실을 찾았을 때 제대로 된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망을 하신 케이스가 있고 아이고, 예. 그리고 제 가까운 지인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낙상으로 해서 아버님께서 이제 골반이 잘못되셨어요. 깨지셨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속 처리가 연결이 안 돼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어요. 그래도 전문 케어가 필요하니까. 아하. 근데 거기서
나중에 이제 폐혈증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후속 처리만 됐으면 사실 수 있던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게 항암 치료 중에 간으로 전이가 돼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는 이거를 전이라는 건 아는데 이거를 또 다시 신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검사를 받고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된 병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돼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네. 그런 건 완전히 그 뭐 집계도 안 되고, 네. 예, 집계 안 이를테면 됩니다.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뭐 가족이 모시고 간 거고 거기서 발생한 네. 사망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돼버리겠네요. 이렇게 되면 네. 나중에 정말로 이제 이게 피해 사례가 정확하게 보여져야 되고 네. 그래야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텐데 예. 이게 매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면서 정부가 좀 더 그 강력하게 대처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네. 의료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마무리 한 말씀 좀 하신다면 어떤 말씀 네. 하시겠습니까? 지금 의사분들이 본인의 밥그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는 네. 예, 저도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들께서 이러고 있는 사이에 지금 의료사고 네. 특례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는 본인들의 잘못으로 알겠습니다.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안선영 이사였습니다.